자, 그럼 여러분들 저랑은요, 지구과학 나갈 거고요. 지구과학 여러분들하고 무슨 수업을 할지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드린 건 뭐냐면은 2023학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고3들이, 그러니까 작년이 되겠네요. 작년 고3들이 수능본 문제를 분석을 할 건데, 요지인즉슨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교재를 펴보시면요. 왼쪽에는 수능 문제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기출문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된 기출문제인데 이 기출문제라는 게 어디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기출문제집이에요, 그냥. 그 기출문제집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갖고 두 문제 정도씩만 딱 발췌를 했거든요. 이 두 문제는 뭐냐면 옆에 있는 수능 1번을 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었으면 이 문제하고 똑같지는 않겠죠, 당연히. 어느 기출문제든지 똑같이 그의 수능 문제 나오지는 않아요. 다만 그 문제의 일부분을 응용해서 다시 그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첫 번째 기출문제. 기출문제가 되게 중요해요. 기출문제를 푸는데 여러분들은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기출문제를 그냥 풀어요. 기출문제를 그냥 풀고 채점해서 맞았으면 아싸, 틀렸으면 에이씨 그러고 말죠. 그리고 뭐예요? 나름 오답이라는 걸 해요. 거기까지만 해요. 문제는. 그러면 더 좋은 건 뭐냐면 그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 여기서 무엇을 어떤 부분인가를 발췌해서 수능에 써먹겠죠. 어떤 부분이 나한테 도움이 될지를 좀 분리해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수능 보는 학생들은요. 무조건 기출문제만 죽어라고 풀면 돼요. 그래서 그 기출문제만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면. 그래서 이 수업 시간에는요. 무조건 기출문제만 풀 거예요. 다른 건 손 안 돼요, 일단은. 수특? 안 해도 돼요. 수특이니, 수완이니, 수능 완성이죠?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두 개씩 발췌해 놨지만은 이 두 개만 내가 만약에 정확히 풀었다면 수능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결론인즉슨은 나는 기출문제만 풀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완벽하게 이해가 되면 그때 가서 수특을 보시던지 수능 완성도 보시던지 아니면은 사설 모의고사를 풀어 보시던지 또 시험 때쯤 가면 봉투 모의고사도 있고 넘기는 모의고사도 있고 아주 많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거. 그런 건 저 기출문제가 완벽하게 되거든 그때 하세요. 그때. 그리고 기출문제는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교육청 거. 그 다음에 평가원 걸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교육청 거는 우리가 보통 모의고사를 많이 보죠. 평가원 거는 6월, 9월 수능밖에 없어요. 근데 나머지 모의고사는 다 교육청 거예요. 그러면 고3 때 혹은 기출문제집에서 보는 빈도는 누가 많냐면 교육청 게 빈도가 더 많아요. 근데 아쉽게도 출제기관은 어디냐면 출제기관은 평가원이고 수능을 평가하는 곳은 수능을 출제하는 곳은 평가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평가원스러운 문제를 많이 봐야 돼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교육청 문제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평가원 문제가 좋다 이런 건 아닌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교육청 문제는 좀 짤짤하게 내는 경향이 있어요. 약간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지엽적이라 그래야 하나? 지엽적이면서도 또 지구과학도 몇 개는 안 되지만 계산이 있긴 있어요. 광도 계산이라든가 아니면 거리 계산이라든가 이런 게 있긴 있는데 그때 굉장히 숫자가 치사하게 나와요. 그런데 평가원은 그거에 비하면은 좀 이렇게 똑 떨어지는 숫자로 나와줘요. 근데 문제는 빈도가 3월 보지, 4월 보지, 5월 보지, 6월, 7월 보지, 8월, 9월, 10월 보지 훨씬 많거든요, 빈도가. 그러다 보니까는 교육청 걸 많이 보다 보니까는 내가 교육청 거의 계산이 복잡한 걸 못하는 거 내가 수능을 못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청에서 약간 지엽적으로 나오는 거 가지고 이런 걸 대비해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많이 빠지는 게 사설 모의고사예요. 사설 모의고사가 문제가 좀 이런 표현 해볼까요? 더러워요. 문제가 아주 치사하게 나오고 아주 더럽게 나와요. 아마 그 문제를 낸 사설 모의고사에서도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 정도는 안 나오지. 나도 알아.
근데 아니, 우리도 팔아먹어야지 책을.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되게 웃긴 게 학생들은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어려운 걸 내주냐에 따라서 더 잘 팔려요, 책은.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나오냐? 그건 아니죠. 왜? 교육청은, 아니, 평가원은 그 목적이 있어요. 그 선이 있었기 때문에 고3들한테 낼 수 있는 고교 과정의 선을 절대 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사설 풀다가, 교육청 거 풀다가 계산이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아, 이렇게 가는구나 정도만 하고 스톱하셔도 돼요. 평가원은 그 정도까지는 내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일단은 오늘 뭐 할 거냐면은 작년에 봤던 작년 수능 문제를 볼 거예요. 그리고 수능 문제에서는 또 하나 신경 써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저랑 수업하는 학생들한테 누누이 얘기하는데 30%의 지식. 우리는 지식은 30%만 있으면 돼요. 전체 100이라는 지식이 필요하면 지구과학 문제를 푸는 데는 의외로 지식은 조금만 필요해요. 그리고 나머지 70%가 뭐 하는 거냐? 문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랑은 뭐 할 거냐면 국어 수업 할 거예요. 국어 할 거예요. 문장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 이 문제에서 이 문장을 왜 줬을까? 이 문장이 주는 파급 효과가 뭐냐라는 생각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문제도 제대로 안 봐요. 출제자가 왜 냈는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풀고 싶고 내가 하던 대로 내가 보던 문제 그때 그렇게 봤었으니까 여기도 그러려니 하고 풀죠. 그러다 보니까는 신기한 건 지구과학은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내가 모르는 게 많으니까 30%의 지식만 필요하면 되는데 이거를 늘리기 시작해서 500%, 1000%까지 올려요. 와, 어마어마한 양의 지식이죠. 이렇게 지식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등급도 잘 나와야 정상인데 등급은 저렇게 1000%까지 지식이 올라가도요. 2등급이나 3등급에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고요? 문제 인식을 안 하고 내가 마음대로 푸니까 역시 답은 안 나오죠. 근데 신기한 건 내 마음대로 풀어도 보기에 있어요. 그럼 난 아무리 봐도 그게 답인데 답지에는 그게 아니래요. 환장해요, 이때부터는. 그럼 약간 느낌이 뭐랑 똑같아지냐면 내가 국어 문제를 풀고 있는 건가? 왜? 국어에도 답은 이거 같은데 답은 그게 아니래잖아, 항상.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왜 답지는 저 생각을 해? 난 그런 생각이 1도 안 드는데 답지는 꼭 그거래, 답이. 왜? 출제자는 그걸 생각하고 낸 거니까. 근데 난 내 생각만 하고 문제를 푸니까.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수능을 잘 보려면요. 기출문제만 푸세요. 딴 건 필요 없어요. 저게 얼마나 좋냐면요. 국어도 해야 되지, 수학도 해야 되지, 할 거 많아 죽겠는데. 거기다 과학도 해야 되는데, 과학도 하려고 보니까는 누구는 기출문제집 풀고, 누구는 수특 풀고 있고, 누구는 수능원서 보고 있고, 누구는 여기서 사설 모의고사 풀고 있고, 누구는 여기 인강강사 목거 풀고 있고, 야, 난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구과학만 해도 미치겠는데, 또 과목 또 있죠?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맨날 하는 소리가 시간이 없대. 그럼 이제 뭐예요? 자는 시간을 줄이기 시작하죠. 여학생들은 가끔 먹는 시간도 줄이더라고요. 그래서 살도 빠지고 좋긴 하겠지만 건강이 안 좋아져요. 그리고 잠을 줄이잖아요. 한 하루 이틀은 괜찮아. 한 4일째 되는 날부터 피곤하잖아. 그럼 하루 종일 멍하니까 공부는 공부대로 안 되고.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기출문제만 푸는 거야. 언제까지? 내가 기출문제를 완전하게 내 걸로 만들 때까지만. 근데 사실 저 정도 되잖아요. 그럼 또 모의고사 잘 나와요, 등급이 또. 안 해도 돼, 사실은 이제. 그런데 좀 불안하면 그때 수특 정도나 수능 완성 정도 한 번 정도는 풀어볼 수 있어요. 시간 얼마 안 걸려요. 그 다음에 넘기는 모의고사나 봉투 모의고사 풀어볼 수 있어요. 저것까지 완벽하다면. 왜? 수능 다 가서 할 것도 없어 죽겠는데 그거라도 하지 뭐. 어차피 3학년 2학기는 내신도 신경도 안 쓸 텐데. 그때는 시간이 나니까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시간 없어 죽겠는 이 시점에서는 뭐만 하자? 기출문제만 죽어라고 풀자. 그래서 오늘 수업의 목적은 첫 번째, 기출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자. 두 번째, 지식 늘릴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지식을 자꾸 늘릴 생각하지 말고요.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되게 쉬운 거. 적도에 사는 사람이 따뜻할까요? 북극에 사는 사람이 따뜻할까요? 안 배웠는데요. 보통은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 상식선에서 생각해봐. 어디가 따뜻해? 적도요. 그럼 어디 사는 사람이 따뜻할까? 적도요. 아까는 안 배웠다며. 안 배웠어요.
맞아요. 배운 적은 없어요. 하지만 적도가 따뜻하다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어요. 내가 물어본 게 북극하고 남극 중에서 누가 더 춥니, 누가 더 겨울이 기니 그런 거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적도하고 극 중에 누가 더 춥냐고요? 극이 더 춥겠죠. 딱 그 정도 지식 갖고도 풀 수 있어요, 문제를. 그런데 나머지 뭐가 제일 중요하다? 문제 해석. 그래서 문제 해석만 잘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일단은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수능 1번 문제예요. 수능 1번 문제 보면은 뭐라고 써있나 볼게요. 써있기는, 자, 그린 가는 1850년에서 2019년 동안 전 지구와, 지구 전체와 아시아가 어딘지는 알죠? 우리 다, 대한민국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시아예요. 아시아의 기온 편차, 기온 편차인데 어떻게 나타냈대? 관측값 빼기 기준값이래요. 그러면요, 이게 만약에 플러스가 나온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건 지울게요. 관측값 마이너스 평년값인데, 기준값인데, 플러스 값이 나온다는 소리는 기준값보다 우리가 어떻다? 현재 더 관측한 시기가 덥다. 마이너스가 나면 관측한 시기가 좀 더 춥다. 이렇게만 판단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관측값 마이너스 기준값 했을 때 플러스가 나왔을 때하고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가 의미가 뭘까라는 거 먼저 한번 고민 좀 해봐 주세요. 그런데 문제 풀 때 이거 고민 안 하고 푸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 놓고 나중에 맞다. 그런 경우 되게 많죠. 지구과학은 맞다. 한 두세 번만 외치면 등급이 한 3등급까지 쭉 내려가요. 한 번에. 자, 그 다음에 자, 나는 가의 A 기간 동안, 거기 보세요. 가의 A 기간 동안이 2000년대 거의 다 돼선 것 같아요. 2000년대 저 동안에, 대기 중에 CO2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 지구과학을 배운 사람은 CO2 농도.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이 얘기 나왔다 하면 무조건 온실효과죠? 이게 온실기체니까. 그럼 이게 많으면은 더워지겠네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여름은 더 덥고 겨울은 좀 따뜻해지고. 요 정도겠죠. 그 다음에 기준값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850년부터 그 다음에 1900년까지의 평균 기온이래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해석 한 번도 안 해봤을 텐데 그래프 가번 그래프 보시면요. 여기에 0이라고 써 있고요. 여기가 1850이라고 써 있고요. 한 이쯤에 1900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까지 값이 지글지글지글해서 0에 가까워요. 왜? 이때가 기준이니까. 그럼 당연히 관측값이 기준값하고 똑같으니까 제로겠죠.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 뒤로 올라갈수록 올라가죠. 무슨 말이에요? 이때보다, 즉 이때보다 이만큼 편차씩 더 어떻다? 플러스가 났으니까 더 덥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게 다예요. 자, 그러면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아직까지 옳지 않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고 한 적은 없기는 한데 혹시 모르니까는 그냥 한 번은 봐두고요. 예전에 작년인가 낙생고에서 2학년들 내신으로 옳지 않은 것을 기억, 니은, 디귿 고르는 게 답이었거든요. 오답률이 끝내줬어요, 그때.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는데. 자, 기억. 가 기간 동안 기온의 평균 상승률은 지금 보시면 요 위에 있는 게 아시아예요. 그리고 여기 전 지구죠. 그럼 누가 더 큰 거예요? 아시아가 전 지구보다 크다 상승률은 맞죠? 맞아요. 니은 나에서 CO2 농도의 연교차는 연교차죠. 그럼 1년 동안의 변화량인데 연교차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옆에 그래프 보시면은 하와이하고 남극이에요. 하와이는 여기 옆에 보시면 하와이가 이런 식으로 변해요.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와이하고 어디죠? 남극이죠. 남극은 좀 진한 거니까 요 밑에 이런 식으로 따라가요. 지금 이렇게. 그럼 연교차는요. 1년을 기점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연교차겠죠? 그러면은 CO2 농도의 연교차는 하와이가 남극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런데 이거 기억, 니은 풀면서요. 솔직히 우리 이거 뭐 사전 지식이 필요한 내용이 있었나요? 그다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문제 해석을 하는 게 필요한 거였는데 이런 문제 보다 보면 극한적이긴 한데 드물긴 한데 안 배웠는데요. 이런 거 어디다 와요? 어느 단어에 있죠? 이게?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어느 단어인지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표 해석하는 게 다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 A 기간 동안 전 지구의 기온과 CO2의 농도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자, 여기가 문제인데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거와 높아진다. 이거는요, 얘기가 전혀 달라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고 쳐볼게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까? 이건 맞아요. 그런데 높아지냐? 이거 낮아질 때도 있는데요? 이럴 수도 있죠. 이건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높아진다, 증가한다, 이거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 CO2 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랬으니까 전체적으로 높아지는지만 보면 돼요. 부분적으로 어디 하나 처져서 다운되는 게 있냐? 그거는 상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높아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때는 하나만 보면 돼요.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줄어드는 구간이 있냐? 그것만 따지시면 돼요. 별건 아니에요, 정말로. 그러면은요,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그 옆에 보시면은요, 기출문제 갖고 제가 2개 넣어놨는데, 둘 다 표를 해석하는 문제예요. 그럼 결국은 여기는 사전 지식이 그렇게 필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표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하나 맞았다? 그럼 20개 중에 하나 맞았으니까 앞으로 19개만 더 맞추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뭐 별거 있어요? 별거 없어요. 넘어갈게요. 거기 기출문제 2개씩 넣어준 거는요, 그리고 언제 푸냐고요? 숙제예요. 다음 시간에 저는 같이 할게요. 자, 2번. 자, 2번 문제는요, 거기 써있네요. 그림은 플룸 구조를 나타낸 모식도이다 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플룸 구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한 지식만 한번 해볼까요? 내가 원하는 지구과학은 아주 사소한 지식 갖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플룸 구조. 우리는 판 구조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플룸 구조라는 게 있어요. 그쵸? 자, 플룸 구조라는 게 있는데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 판 구조로는 지구가 있으면은 지구,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에 포함되는 이쪽에 있는 떠 있는 뭐죠? 판이죠. 이 판들이 멘틀 대류에 의해서 서로 멀어지거나 서로 가까워지거나 서로 어긋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놈의 플룸 구조는 뭐냐면은 외핵이에요. 외핵과 멘틀 사이의 여기 멘틀과 외핵 사이의 대류에 의해서 생기는 큰 대류죠. 그래서 플룸은 큰 대류예요. 자, 그럼 볼게요.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A와 B는 차가운 플룸과 뜨거운 플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뜨거운 플룸은 뭐냐면은 대부분들 여기 외핵에서 열을 받아서 여기 내가 쭉 상승해서 외핵부터 상승하는 저 플룸을 뜨거운 플룸 혹은 상승 플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슨 이유에선 간에 여기 멘틀 있는 데서 내려와 가지고 외핵까지 내려와서 다시 열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 이거를 하강 플룸 혹은 차가운 플룸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은 자, A와 B는 각각 차가운 플룸과 뜨거운 플룸 중에 하나이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A는 하강하죠. 그럼 A가 차가운 플룸인 거고요. B가 상승하는 뜨거운 플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차가운 플룸이 형성되는 건 대부분 뭘 배우냐? 여기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이 서로 만나서 이렇게 섭입이 일어나죠. 섭입이 일어나면서 섭입된 물질이 밑으로 쭉 내려오는 거. 요때 차가운 플룸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상승 플룸, 뜨거운 플룸은요, 주로 뭐 하는 거? 열정에 대한 얘기로 주로 많이 나와요. 요 정도는 뭐 기출 많이 풀다 보면 보이는 내용이니까 요 정도는 사전 지식으로 가지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억. A는 뭐죠? 차가운 건데 거기 보시면 섭입한 해양판에 의해서 형성된다라고 써 있죠. 맞아요. 아까 얘기한 두 판이 하강하면서 이렇게 섭입하면서 하강하는 거니까. 맞아요. 니은 B는 태평양의 여러 화산섬을 형성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으로 배우는 게 열점인 하와이 섬이죠. 맞아요.
뜨거운 플룸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기역을 형성한 열점은 판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한다? 기역 어딨어? 자, 기역. 열점이네요. 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여기 있는 이 열점은 이동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밑에서 보면 열점은 이동을 안 하고요. 그럼 열점이 분출해서 섬이 하나 만들어지면 이 판이 이동을 하면서 다시 쭉 옆으로 판이 이동하다 보니까 여기 있던 섬이 이쪽으로 올라가고 다시 여기서 하나 또 분출하는 식이죠. 이런 식으로. 그럼 열점은 어디 가지 않아요. 다만 뭐만 이동하는 거다? 판만 이동하는 거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디귿 틀렸죠. 자, 요 내용이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이에요. 요 내용이 거기 옆에 보시면은요. 기출문제 제가 두 개 넣어놨거든요. 하나는 2021학년도 6월 모의고사 11번이고요. 하나는 2020년도 10월 학평 5번이에요.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문제예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EBS 들어가셔서 저거 검색하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 문제들이에요. 그 문제들 이거 두 개 나중에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이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면은 수능 2번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힘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가 본인이 볼 수 있는 저 기출 문제만이라도 제발 확실하게 하자는 거예요. 아셨죠? 요거는 이따가 나중에 풀고 저랑 다음 시간에 채점할게요. 아, 참, 그리고 원래는 이게 수업 시간이 이제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제가 그 책 맨 뒤에 보면은 모의고사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제 문제 풀다가 이제 남은 문제들 있겠죠? 그거를 1시간 정도 미리 풀 거예요. 그리고 미리 풀고, 그러면 숙제는 따로 안 하셔도 되겠죠? 우리 목표는 굳이 할 거 많아 죽겠는데 이 시간 안에 지금 끝내자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 가지고 수업도 하고,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더 문제도 풀고 가고, 어차피 오늘 일찍 가봐야 집에 가야 할 것도 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니까 그냥 보내주긴 할 건데, 그렇게 해서 문제 풀어서 오답해가지고 그 다음 시간에 먼저 질문부터. 왜냐면 어떤 문제들은 사실 다 아는 문제일 수도 있지. 근데 처음에는 너도 나도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더디게 갈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조금씩 빨라질 건데 그래서 그렇게 질문할 거 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하나랑 모의고사 2개 정도 풀 거예요. 우리가 보통 모의고사 2개랑 그 다음에는 단원별로 주요한 내용들 있죠. 관련된 거 기출문제를 단원별로 모아서 수업 시간에 같이 몇 개 풀고 몇 개는 숙제로 풀어오는 형태로 갈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못해도 모의고사 2개니까 40문제에다가 단원별 문제 한 10개 정도 더 갈 거니까는 그래도 꽤 되네요. 30문제 정도 되네요. 1시간 안에 풀려면은 시간이 좀 빡빡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빨리 풀고 집에 가겠다고 대충 풀면은 도움이 안 돼요. 즉 문제 꼼꼼히 읽으시고 나한테 필요한 부분 어딘지 꼭 찾으시고 그리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3번. 자, 3번은요. 그린 가와나는 어느 은하를 가시광선과 전파로 측정한 영역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이야 이제 고3 처음 시작하고 지구과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있어서 잘은 모르겠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보면 이거 특이은하예요. 특이은하에는 뭐 전파은하, 그 다음에 뭐 K사, 세페이드 이런 거 나올 텐데 그 중에 하나인 전파은하예요. 자, 전파은하. 전파은하는요, 우리가 인류가 처음으로 우리가 우주를 관찰했을 때는 무슨 영역으로 보느냐? 가시광선 영역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가시광선,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보는 것도 가시광선 영역을 보는 거죠. 가시광선 영역으로 전파은하를 보면 그냥 동그란 은하로 보여요. 그냥 동그란, 우리 이걸 무슨 은하라 그러냐면 이걸 타원 은하라 그래요. 자,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으로 전파은하를 보면 타원 은하예요. 그럼 우리 이런 표현을 써본 적 있을까? 허블에 의한 구분으로 하면은 얘는 뭘로 들어간다? 얘는 타원 은하로 들어간다. 허블 구분은 그럼 뭐예요? 가시광선 영역으로 측정된 결과값으로 구분을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얘를 전파 영역으로 측정을 했대요. 전파 영역으로 측정을 해봤더니 이 주위에 가시광선으로 안 보이던 뭐가 이렇게 뿜어져 나가는 듯한 현상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걸 Z 끝에 있는 걸 노브라고 부르거든요. 자, Z하고 노브인데 뭐 이거 이름이야.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되니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럼 가는 무슨 영역으로? 아, 이거는 가시광선 영역으로 관측한 거구나. 나는 이거 꼬랑지 나오는 거 보이니까 이거 똑같은 걸 꼬랑지 나오는 걸 보는 거니까 이거는 전파 영역에 측정을 한 거구나. 자, 그 다음에 기억은 Z이다. 뭐야? 기억은 Z라고 아예 알려줬네요. 대놓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기억. 나선파를 가지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가시광선 영역에서 아무리 쳐다봐도 저는 나선팔이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왜? 얘는 규칙상 타원 은하로 구분이 되니까 나선팔 따위 어디서 들어는 본 것 같아. 뭐 우리 은하가 뭐 막대 나선 은하고 연명을 한다고 뭐 배운 것 같은데 몰라도 되는데 없으면 없는 거지 뭐. 그럼 기억 땡. 니은 대부분의 별은 분광형이 A0? 분광형이 A0가 뭐냐? 분광형이 A0면요. 그 별이 일단은 많게 일십, 백천만, 만 켈빈의 온도에 해당하는 별이니? 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고요. A형은 참고로 얘는 무슨 형이죠? 흰색의 별이에요. 얘는 꼭 알고 계세요. 얘는 잘 나와요. A형 무조건 잘 나와요. 왜냐하면 뭐 색지수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이런 거 있으니까 나중에 할게요. 이거는 지금 하지 말고. 자, 그런데 하고 싶은 얘기는 대부분의 별은 분광형이 A0인 별보다 표면 온도가 낮다? 낮니?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럼 뭘 구분하고 싶으냐면 얘는 구분상 무슨 은하로 들어갔죠? 타원 은하로 들어갔죠. 은하에는요 크게 둘로 나눠요. 타원 은하와 불규칙 은하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어릴 때는 질풍노도의 시기죠. 우와, 좀만 하면 나 삐뚤어질 거라고 지랄 연병들 해요, 아주 그냥.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나이가 먹으면 그 지랄 맞던 애들이 나이가 먹어서 내 나이쯤 되잖아요. 나도 언젠가는 한때는 그랬었을 거야 아마. 이제 내 나이가 되면서 뉴스를 보면서 저런 어린 것들 저거 커서 뭐가 되나 맨날 그런 소리나 하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 맨날 놀러 다니던 애가 정치는 정치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경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규칙성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타원 은하를 구성하는 별들은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으면 좀 옳은 비하발언인지 모르겠지만 온도가 낮아져요. 왜? 갈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낮아져서 주로 붉은색 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불규칙 은하는요, 와, 아직까지 스펙터클해요, 얘네들은. 왜? 아직 어리거든, 별들이. 그래서 별을 구성하는 애들이 시퍼러딩딩한 색깔을 가져요. 왜? 겁나 뜨거워요. 이제 막 만들어지긴, 별이 만들어지는 곳이라서. 그래서 만 켈빈이면은요 흰색인데, 이때 얘보다 고온이 되면 푸른색 별이 되면은 즉 불규칙 은하에 주로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타원 은하는 주로 M형인 붉은색 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면 온도가 많게 A0보다 낮다? 이게 맞아요. 저온의 별들, 표면 온도가 낮은 애들, 붉은색 별이 많이 포함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디귿, 기억은, 자, 이게 좀 지랄 맞았는데요. 기억은요, 2해, 그러니까 요 수능을 본 학생들의 9월 모의고사인가 6월 모의고사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문제 지문 중에 저 Z는 물질이 뿜어져 나가는 거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게 맞아요. 근데 그러면 디귿? 물질이 분출하는 모습이다. 이거 맞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다 필요 없고, 자, 그럼 또 다시 정리할게요. 선생님, 그러면요, 물질이 분출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거 모르는데요. 모르는 게 자랑은 아닌데, 그렇다고 죄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몰라도 돼요. 그런데 이거 무슨 사진이라 그랬죠? 전파 영역에서 촬영한 거죠. 전파 영역이면은요, 전자기파로 측정을 한 거예요. 어쨌거나. 그런데 이놈의 암흑자 들어가는 애들은, 왜 암흑자 들어가는 애들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있죠. 근데 이 암흑자 들어가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안 보여요. 가시광선으로 측정을 하던, X선으로 측정을 하던, 감마선으로 측정을 하던, 전파로 측정을 하던, 마이크로파 측정을 하던, 모든 전자기파의 간섭을 안 받아요. 즉, 내가 측정이 불능이란 소리예요. 그런데 얘가 있어야지만 해석이 가능한 현상이 있더래요. 이건 마치 우리 반에 어떤 애가 있는데
공부를 하는 꼬라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근데 정답이야. 그럼 둘 중에 하나지. 이 새끼는 시험 문제를 알고 있거나 내지는 안 보는 데서 공부한 거야. 그치? 그러면 두 번째라고 해보자. 첫 번째 건 너무 비현실적이니까. 그럼 얘는 우리가 안 보는 데서 열심히 공부를 하나 보다만 해석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암흑자 들어가는 애들은 측정은 불가능한데 현상은 설명이 가능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거기 지금 뭐라 했냐면 전파 영역으로 측정한 모습이래요. 잠깐만, 전파 영역으로 측정해서 모습이 나왔으면 그게 물질이 뿜어져 나가는지 그건 다 모르겠는데 암흑자 들어가는 애들은 말이 안 되지. 그럼 디귿은 말이 안 되죠. 설사 내가 물질이 뿜어져 나가는 거, 만약에 물질이 뿜어져 나간다는 뭐가 뿜어져 나가야 돼요? 보통 물질이 뿜어져 나간다라는 표현을 쓰면 모를까? 암흑자 들어가는 애들은 불능이죠, 일단은. 저 문장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암흑자가 들어가니까 틀려요. 자, 거기 옆에 보시면요. 이거는 다시 풀긴 풀 건데요. 아, 거기 있네요. 2022년 10월에도 나와 있네요. 거기 디귿. 기억은 은하 중심으로부터 방출되는 물질의 흐름이다라고 돼 있죠. 이 보기가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는 이런 보기를 본 사람들은 좀 헷갈릴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뭐 중심에 방출되는 물질의 흐름이다. 무슨 물질이라고는 얘기 안 했으니까. 보통 물질이니? 네, 그거예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옆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문제. 야, 이 4번은요, 국어를 겁나 잘해야 돼요. 이번에 수능에서 20번 같은 문제도 나 한 4번 읽어봤어. 뭐라는 거야, 이게 도대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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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4번 읽으니까 알겠더라. 주어, 설명, 콤마, 주어를 받아와서 관계대명, 이런 식이더만 거의가 문장 자체가. 한참 애매했어요, 저도. 무슨 말인가 싶어서. 얘도 좀 약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자, 퇴저감이죠. 퇴저감이면은요, 뭔가 쌓여서 퇴적된다까지가 아니에요. 퇴적됐으면 뭔가 쌓이기만 하면 퇴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딱딱하게 굳어서 돌덩이가 된 걸 퇴저감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수능을 지구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면 퇴저감 얘기가 나오면 최소한 얘네들이 공극이 줄어드는 다짐작용과 그 다음에 여기에 유기물이나 이런 것들에 가서 약간 본드 역할을 해주는 교결작용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속성작용이라고 한다. 라는 거 정도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알아두면 좋겠죠. 이 정도는. 자, 그런데 이거는 그런데 뭐 보니까는 뭐 나올 만한 게 뻔한 게 뭐 그거밖에 없어서 다짐작용이다 해도 풀어도 돼요. 근데 만약 모른다고 치자. 전혀 모른다고 치고요. 자, 볼게요. 실험 목표. 퇴저감이 형성되는 과정 중 기억을 설명할 수 있다. 뭔지 모르겠어요. 저놈의 기억이. 그러면요. 우리 머리 아프게요. 아, 저 기억이 뭐지? 기억이 뭐지? 이런 것 좀 하지 마시고 제발. 보기 좀 보세요. 보기. 기억. 다짐작용은 기억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나중에 이게 맞는지 틀린지만 보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거 보기 안 보고 문제를 보자마자 아, 기억에 들어올 단어가 뭐가 있지? 뭐가 있지? 아, 모르겠는데? 그러고 고민하는 학생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시간은 따깍따깍따깍 지나가죠. 아마 그렇게 되면은 지구과학을 푸는데도 시간이 모자른 사태가 벌어질 거예요. 어지간해서는 지구과학 시간 안 모자라요. 자, 그러면 뭐 나중에 볼게요. 자, 입자의 크기가 2mm 정도인 퇴적물을 250ml가 담긴 원통에 물 250ml를 넣는데요. 즉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통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250ml가 여기면은 250ml까지 흙을 담는데요. 그리고 또 250ml까지 물을 담는데요. 그게 두 개를 담는데요. 그리고선 뭐 한대요? 물의 높이가 퇴적물의 높이가 같아질 때까지 물을 밑으로 뽑는데요. 그럼 여기서 물이 쭉 통과되면서 쭉 나오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입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입자에 빈 공간이 있겠죠? 여기처럼 입자의 빈 공간에 누가 차고 들어가요? 물이 차겠죠? 그리고 남는 물은 여기서 빠져나온대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그림과 같이 원형판 한 개를 원통에 넣고 퇴적물을 압축시킨대요. 꾹 누른대요. 그럼 누르면은 저 빈 공간이 줄어들겠죠. 빈 공간이 줄어든 만큼 물이 좀 더 빠져나오겠죠. 그리고 그래서 물의 높이가 퇴적물의 높이가 같아질 때까지 물을 추출하고 그 부피를 측정한다. 추출된 부피만 측정한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밑줄 한번 볼래요? 동일한 원형판 개수를 한 개씩 증가시켜 과정을 반복한대요. 자 그러면요 이미 한 개 얹었죠? 좀 빠져나갔죠? 그 상태에서 한 개를 또 얻는다는 거죠. 그래 놓고 또 높이가 같아질 때까지 물을 뺀대요. 그래서 이게 표가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그러면 한 개 넣었을 때가 27.5고요. 두 개 넣었을 때가 8.0 이게 아니고요. 추출된 거니까 이거는 결론은 하나 넣었더니 27이 빠져나간 거면 두 개 넣었으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8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빠져나간 양이 두 개 넣었을 때는 내가 계산해 왔거든요. 35.5. 결국은 원통형 하나로 누를 때보다 두 개를 누르면 35.5라는 물이 빠져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개를 넣으면은요. 거기 보면 세 개는 뭐였죠? 6.5? 이게 아니라 여기에다 플러스 6.5를 더하셔가지고요. 결론은 세 개째에서는 42가 빠져나와야 돼요, 물이. 즉 무슨 말이에요? 더 많이 빠져나오는 거죠. 왜? 그만큼 공급이 줄어들었으니까 빈 공간이 없어서 물이 더 많이 빠져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씩 얹으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공급이 줄어드는 비율이 좀 작아져서 덜 빠져나온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공급이 계속 줄어들고 있구나. 그런데 그 줄어드는 비율은 이건 마치 9등급짜리한테 공부 조금만 시키면 성적 빡 올라가는데 2등급짜리한테 공부시키면 조금 올라가는 거랑 똑같이 그 정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결국은 이건 다짐작용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다짐작용은 기억에 해당한다. 말이 되네요. 모르겠어요. 이 문제가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이 다른 게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안 배운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고교 과정을 넘어가는 내용에 의하면은 이런 거 말고 여기는 이것도 가능해 하는 게 미친 척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게 왜 중요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왜? 기억이 맞냐만 보면 되는 건데. 지금 이 순간 미팅을 갔는데 내 눈앞에 있는 것들 중에 괜찮은 애가 누가 있냐가 중요한 거지. 내 이상형이 어떤데라고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죠. 이건 마치 오늘 집에 가셔서 아버지한테 가서 엄마가 있는 앞에서 아빠는 이상형이 뭐였어? 라고 얘기하면 니네 엄마야 라고 얘기하는 게 현명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시죠? 자, 니은. 자, 과정 나에서 원통형 속에 남아있는 물의 부피는 222.5니라고 물어봤는데요. 처음에 이거 250 넣어준 거죠. 그러면 여기 추 하나를 넣었을 때 27.5가 빠져나왔거든요. 이거 계산해보면 얼마냐면 200 이거 빼면 얼마냐? 27.5 27.5네요. 더하기 빼기를 못해서 미리 해갖고 왔어요. 더하기 빼기가 제일 싫어. 곱하기 나누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지금 250ml짜리를 넣고 225ml 남아있는 게 222.5ml가 되려면 물은 27.5ml가 빠져나와야 말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원통 하나를 얹었을 때 얘기잖아요. 그러면 원통이 없던 시절에는 덜 눌렸으니까 그거보다는 적게 빠져나왔겠죠. 그쵸? 그러면은 222.5ml보다는 많다가 돼야 되겠죠. 그 소리예요. 잘 들어보니까 이건 지구과학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그냥 단순 이해력 테스트예요. 맞아요. 지구과학이란 과목이 이따위예요. 흔한 얘기를 하나 들어볼까요? 물리는 그러면은 대단한 거 가리킬 것 같죠? 나중에 물리도 보면 알겠지만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말장난 굉장히 심해요. 되게 많아요, 그런 거. 그래서 물리도 풀다 보면은, 내가, 국어 능력이 딸리는 거야. 물리 능력이 딸리는 거야.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자, 그 다음 디귿.
원형판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단위 부피당 퇴적물의 입자의 개수는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단위 부피당 공극이 많으면은 같은 부피 속에 입자가 적게 들어가는데 눌러놓으니까 공극이 줄어드니까 입자가 더 안에 촘촘하게 들어가겠죠? 그럼 같은 부피 속에는 훨씬 더 많은 입자가 들어갈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맞아요. 그러면은 증가한다가 맞죠?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기억 디귿. 4번 문제도요. 지식이 많이 필요한 것보다는요. 그냥 말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디귿 자체가 저 지문 자체가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무슨 소리야? 단위 부피당이 뭐야? 이거 되게 헷갈릴 때 많아요. 특히 이과생들 중에 이거 헷갈리는 사람들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디귿, 이건 내가 안다 모른다 하지 마시고 디귿 지문만 계속 읽어보세요. 단위 부피당 같은 부피에 들어가는 입자의 개수. 근데 내가 눌렀으니까 공극이 줄어들면 입자가 촘촘하게 모여들겠네. 아, 그럼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입자가 들어갈 수 있겠네. 아, 단위 부피당 입자는 증가하는구나 하시면 되겠죠. 이게 다예요. 괜찮죠? 넘어갈게요. 옆에 기출문제 2개 나와 있는 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2개 풀어보면 이런 느낌 들걸? 뭐야? 이 2개만 제대로 풀 줄 알았어도 4번 풀 수 있는 거였네? 기본 지식은 여기 이미 다 있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구과학 가봤다. 지구과학을 못하는 지름길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지구과학을 못하는 지름길은요. 내용 정리만 하시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런 애들 있어요. 노트에 정말 도대체 그럴 거면은 책을 하나 사지 그냥 거의 책 수준으로 정리가 쫙 돼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남학생들은 조금 드물인데 여학생들 중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남자애가 그 정도면 거의 변태 수준이죠. 근데 쭉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그럼 뭐예요? 정리만 했잖아. 머릿속에 안 들어갔잖아. 그래서 내용 정리만 하다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문제를 푸세요.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 지엽적으로 조금씩 필요한 내용들 있죠? 그것만 귀탱이에 써놓고 그것만 인지하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수능 기출 문제가 많아요. 그것만 다 풀어봐서 일일이 필요한 것만 하나씩 이렇게 빼보잖아요. 그럼 이미 정리가 다 돼요. 그 정도면은. 그리고 설사 그렇게 정리해서 까먹으면요. 어차피 또 풀 거예요.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본다는 소리가 무슨 말이냐? 저 기출 문제집 한 권을요. 한 10번은 풀어보셔야 돼요. 최소한. 그러면 그 정도 보고 나면 이제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부분적으로. 그러면 이 문제는 뭐뭐뭐 합치면 뭐가 되겠다. 이런 게 딱 들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거 갖고 왔을 때 이 문제니까는 그게 언제 거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찾아왔듯이.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이거 일일이 다 찾았겠어요. 힘들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문제도 짚어본 거지 그냥. 자, 그럼 그 옆에 5번 가볼게요. 자, 5번. 자, 5번 문제 같은 거 딱 보면은요, 숨이 턱 막힙니다. 왜? 드디어 올 게 왔다. 라고. 그런데, 이거는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엄마가 집에 와서 얘기합니다. 너 오늘 뭐 잘못했어? 엄마 다 알아? 내가 뭐 잘못했지? 엄마 다 안다? 그래요? 저 사실은 이랬는데요. 엄마 얘기해줘. 뭐야? 그것도 잘못했어?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군대 있을 때 가끔 그래요. 군대 있을 때 고참들이 후임병한테 야, 뭐 잘못했어? 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뭐 잘못했으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임마. 다 알아, 사실은. 이게 뭘 알아? 몰라요. 일단 떠보는 거야.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떠볼 때 당하지 않는 거야. 일단 꿋꿋하게.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를 보면은요. 표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표가 나오고 숫자가 나오면 뭔가 쭈그러드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이거 뭐냐면 이거 생명 가능지대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럼 물어보면요. 수험생들은 다 알아요. 첫 번째, 중심별에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 배운 게 하나 있는데 중심별의 온도가 높으면 고온, 중심별의 온도가 낮으면 저온이 있으면 고온인 별의 생명 가능지대는 어떻다? 생명 가능지대는 더 멀리 떨어져 있고 그 폭은 넓으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저온인 별은 생명 가능지대가 가깝고 폭은 좁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만 수정할게요. 그 별이 고온이냐 저온이냐라고 자꾸 문제가 나왔던 이유는 중심별이 모두 다 주계열성으로 문제를 내다 보니까 저런 사태가 벌어진 것 뿐이거든요. 사실은 고온이냐 저온이냐를 보는 게 아니라 광도가 크다,
광도가 작다라고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별이요. 훨씬 저온임에도 불구하고 크기가 커요. 그럼 광도가 훨씬 커질 수는 있거든요. 자, 그래서 원래는 광도로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알아두면 좋은 거니까 알려드린 건데, 문제에서는요, 주계열성이라고 줬어요. 주계열성이라고 주면 무슨 사태가 벌어지느냐? 고온인 애가 크기도 커요. 그래서 광도도 커요, 어차피. 그래서 따질 필요가 없었던 것 뿐이에요. 같은 주계열성끼리는. 자, 근데 얘는 이미 주계열성이래요. 그럼 밑줄 좀 그어주세요. 주계열성 A, B. 이게 별건 아닌데, 뒤에 이제 광도 계산이라는 거 나올 때도 같은 주계열성인지 아닌지는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주계열성 A와 B의 생명관계에서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볼까요? 기억, 니은, 행성, 공정, 궤도, 반지름이라고 돼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별 주위에 그 행성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가까이 있는 행성인지 멀리 있는 행성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 이거 문제 못 푸는데? 어떻게 알지? 그런데 문제를 다시 읽어볼게요. 표는 주계열성 A와 B의 질량. 자, 그 다음에 써있네요.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한 행성의 라고 써있죠. 그러면 저 공행성의 공정궤도 반지름은 생명 가능지대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A는 질량이 5고요. 태양을 1로 봤을 때 5배 더 커요, 질량이. 그러면 A는 질량도 크고 광도도 크고 크기도 크고 온도도 더 높겠죠. B는 0.5니까는 태양보다 크기도 작고 온도도 작고 광도도 작고. 아, 근데 여기서 거꾸로 하나 있죠. 수명. 수명은 누가 더 길어요? B가 더 길어요. 그러면 작은 애가 수명은 더 길겠네요. 그치? 그렇다고 그런 장난은 치지 마세요. 같은 반 학생한테 키 큰 학생한테 야, 넌 수명이 짧겠고 키 작은 애한테 넌 수명이 길겠구나. 그런 건 안 돼요. 자,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 중에서 거기에 생명 가능지대 항성 공정궤도 반지름이니까는 A는 1AU가 지구죠. 1AU보다는 크고 당연히 그 다음에 니은은 1AU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왜? 1AU 거기 보면 태양을 1로 봤으니까 뭐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도 1AU니까는 우리는 생명 가능지대에 있으니까 항상 태양이 나오면요 태양을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생명 가능지대의 폭, 즉 얘는 멀고 폭도 더 넓죠. 폭도 더 그럼 니은하고 디귿하고 리을 중에 디귿은 크다, 리을은 좁다, 작다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럼 기억. 광도는 라고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이 문제에서 같은 주계열성이라는 표현이 안 나왔으면 기억은 죽어도 못 풀어요. 고온이어도 작으면 광도는 작을 수 있으니까. 근데 같은 주계열성이라 했으니까 당연히 질량이 큰 게 온도도 높고 광도도 크고 대신 수명은 반대고요. 그럼 기억 맞고요. 니은 디귿은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면 돼요. 간단해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옆에 있는 거 2개 한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5문제 풀었네요. 5문제 푸는 동안 그럼 앞으로 15개가 남긴 했는데 이런 식의 추세로라면은 잘하면은 15개 더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50점 만점인데 참고로 이 해에 지구과학이 1등급 컷이 점수 되게 낮아요. 40점대 초반이었거든요. 1등급 컷이. 왜냐하면요. 지구과학은요. 점수 컷을 낮추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어렵게 내느냐? 그게 아니에요. 지구과학은 골 때린 게 내용이 거의 없다 보니까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지구과학은. 그러면 뭐 갖고 어렵게 내냐면요. 그림, 표 이런 거를 문제에서 우리가 맨날 그림으로 나왔다. 모식도로 나왔다. 이전에는 정말 위성사진이라든가 아니면은 테이블로 숫자만 주는 거예요. 표값으로. 그럼 이제 머리에서 버퍼링이 일어나요. 나 처음 보는 문제인데? 그럼 알고 있는 걸로 바꾸시면 돼요.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자, 6번 볼게요. 자, 그림은 해양판이 섭입되는 모습을, 이거 섭입대에 관련된 얘기네요. 자, 섭입대에서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함수 광물이죠.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곡선에서 나오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거 나중에 나오면 같이 할게요. 자, 그러면은 섭입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마그마가 생성되는 지역과 분출되는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C 보세요. C는요 뭘까요?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곡선이 만나는 곳이죠.
그래서 멘틀이 용융되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멘틀이 용융되면은 우리 암질에는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로 나누죠. 그러면은 현무암질이 녹아요. 자, 그런데 이 녹은 애가 위로 올라가면서 누구를 같이 녹이죠? 그 열로? 위에 있는 대륙지각을 같이 녹여요. 대륙지각은 주로 유문암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개가 섞였네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 뭐가 되죠? 안산암질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럼 B에서는 이제 안산암질이 만들어졌겠네요. 그리고 이게 A에서 분출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기억. A는 뭐예요? 분출돼서 밖으로 나온 거죠. 이거를 화산암이라 그래요. 밖에서. 그러면 대기 중에 나와서 빠르게 굳으면은 입자가 작아져요. 입자가 작은 거를 쇠립질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입자가 큰 거를 조립질이라 그래요. 입자가 큰 거, 입자가 작은 거. 우리 왜 쇠립질? 맞다. 세발낙지가요. 혹시 뭔지 알죠? 세발낙지. 먹어본 적 있어요? 이거 왜 보면 텔레비 같은 데서 이렇게 감아갖고 먹는 거 나오는 게 그게 세발낙지든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생으로 안 먹어봤는데 그거 먹다 죽으면 어떡해. 근데 세발낙지가 나는 이게 발가락이 3개여서 세발낙지인 줄 알았거든요. 그거보다는 가늘다 그래서 세발낙지예요. 세자가 저게 세립질이라는 게 가느다라다 작다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요, 화산암 A는 지표에 나와서 빠르게 굳은 거니까 얘는 세립질인 거죠. 그럼 조립질은 언제냐? 조립질은 땅 속에서 천천히 굳어서 입자가 커진 애들. 보통 우리가 심성암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조립질이에요. 그럼 기억은 틀렸죠. 이건 약간의 지식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니은. B에는 주로 안산암질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다. 즉 현무암질, 유문암질 세트로 묶어서 안산암질이 된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D은 C에서는 멘틀의 용육으로 마그마가 반출. C가 뭐죠? 아까 섭입돼서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 곡선이 용융점하고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멘틀의 물질이 용융으로 마그마가 형성된다. 이런 맞아요. 그런데 C에서요. 조심하세요. 해양판 물질의 용융으로 마그마가 형성된다. 이러면 틀려요. 해양판이 아니야.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땅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멘틀 물질로 봐요. 그래서 멘틀의 용융 곡선하고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C에서는 해양판이 녹았다. 그러면 안 되고 멘틀이 용융된 겁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성질은 뭐 멘틀하고 해양지각하고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그냥 현무암질로 보고 있을 뿐이에요. 괜찮을까요? 자, 거기 옆에 기출문제 2개도 풀어보시면요. 결국은 똑같아요. 그 옆에 있는 2020년도 4월 학형 3번은요. 이야, 이거는 거의 뭐 대놓고 똑같죠? 이 정도면은 거의 부분적으로 쓴 게 아니라 갖다 베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럼 이거 신고해야 돼, 이거요. 이 정도면. 자, 그럼 7번. 우리 7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7번은요. 얘는 태풍이에요, 지금. 태풍 문제가 나오면은 또, 나 태풍 모르는데 그러지 마시고. 맞죠? 제발 문제 좀 보고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지까지만이라도 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림 가는 어느 날 18시의 기상 일기도에 태풍의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고 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이 시기에 태풍에 의해 발생한 강수량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잘생겼다 하고요. 성격이 좋다가 굳이 따라갈까요? 잘생겼는데 성격까지 좋으면 이건 반칙이잖아. 그치? 잘생기면 성격 좀 안 좋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농담이고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우리는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것들을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태풍이에요, 태풍. 태풍은요, 말 그대로 큰 바람이란 뜻이에요. 태풍은 열대저기압이죠. 공식 명칭은 열대저기압이에요. 자, 근데 이 열대저기압인 태풍이 잘 생각해 보세요. 저기압이니까. 그럼 저기압이 되면 중심기압이 더 낮아지면 태풍의 위력이 더 세다. 맞아요. 그럼 태풍의 위력이 더 세면 뭐가 더 세진다? 바람이 더 세진다가 맞아요. 그런데 이놈의 강수는요.
이건 비가 오는 거죠. 태풍이 위력이 세다 그래서 비가 꼭 많이 와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태풍은 바람이 센 건 맞지만 중심기압이 낮으니까 태풍의 위력이 더 세니까 바람을 주의하세요라고 해야지 강수량을 조심하세요라고는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태풍은 강수를 많이 포함된 태풍일 수도 있고 적게 포함된 태풍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태풍 같은 거 보는 기상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번 태풍은 비가 많이 오는 태풍이에요.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은요. 자, 기억. 풍속은 A 지점하고 B 지점을 비교하래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A 지점하고 B 지점을 비교를 할 건데, 우리 배운 거에 의하면요. 태풍의 진행 경로가 있으면, 태풍이 있으면, 오른쪽은 위험 반원, 왼쪽은 안전 반원이라고 해서 배우거든요. 그 이유는 오른쪽이 바람이 더 세서 그렇죠. 자, 그런데 A하고 B는요. A는 왼쪽인 안전 반원 쪽에 있고요. B는 오른쪽인 위험 반원 쪽에 있으니까 바람의 세기는 B 지역이 더 세야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요. 이 문제는 사실 그걸 요구한 건 아니에요. 아무리 위험 반원이어도요. 겁나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위험해요. 아무리 안전 반원이어도요. 태풍이 가까이 있으면 그만큼 위험하겠죠? 태풍의 중심에 가까우면. 그래서 이때 위험 반원이냐 안전 반원이냐는 동일한 조건에서라면은 그나마 위험 반원이 좀 더 위험해요. 이 소리를 한 것 뿐이고. 이 문제에서는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에 등압선이 나와 있죠. 등압선은 보통 4헥토파스칼로 선을 하나씩 그어주거든요. 근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등압선이 간격이 널찍널찍한 경우하고 등압선이 간격이 촘촘하게 있는 경우하고 여기하고 여기 사이보다는 여기하고 여기 사이가 훨씬 더 압력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훨씬 더 세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빠져나가려고요. 보세요. A하고 B 중에서 B가 태풍 경로에 더 가깝고요. B가 등압선이 더 촘촘해요. 그리고 B가 더 오른쪽에 있어요. 얘는 팩 죽였다 깨어나도 뭘 생각해도 B가 더 세야 돼요. 바람 세기가. 그런데 가끔 짜증나는 게 지구과학 문제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래야 되는데 조건이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건들이. 그럼 나와 있는 조건이 우선이에요. 그럴 때는. 근데 얘는 그럴 리가 없죠. 왜? 수능은 특히 더 그럴 일이 없어요. 수능에서 그거 잘못 냈다가 뭐 난리 나요. 난리 나. 왜냐하면 옆에 있는 모의고사는 잘못 냈어요? 그러면은 혹시 모의고사 잘못 나왔다 그래서 그거 정정해갖고 성적표 다시 나오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런 적 없어요. 그거 잘못 냈다고 교육청이나 평가원에서 머리 숙여 사과한 거 본 적 있어요? 그런 적 없어요. 심지어 정정해서 나오지도 않아요, 답지가. 그런데 수능은요, 요만큼만 실수하잖아요? 난리 버거지가 나죠, 아주 그냥. 심한 경우에는, 이번 수능은 평이하게 냈으며,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려웠다? 그럼 그거 갖고도 지랄지랄하죠. 어려운데 왜 평이해? 뭔 소리야? 이러면서 난리가 나죠. 재작년에 그랬죠. 자, 그러면은요. 그럼 기억, 풍속은 A 지점이 B 지점보다 작아야 돼요. 자, 니은. 공기의 연직 운동은 C점하고 D점인데요. C가 더 태풍에 지금 가깝죠. 연직 운동은요. 위아래로 운동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연직 운동은 아무래도 구름량이 많은 곳에서 연직 운동이 잘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구름이 생성 원리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C 지점이 D 지점보다 활발하다라는 근거는 여기서 찾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디귿. 근데 그렇겠죠. 또 니은은 배운 적 없는데요. 안 배웠을 수는 무슨 상관이에요. 여기서 그렇게 해석이 되냐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또 안 배웠는데요 하고 지식 늘릴 생각하지 말고 문제 해석만 하시면 되고요. 디귿. C 지점에서는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니, 이거 참 재밌는 게 니네는 이거를 외우더라고요. 뭐하러 외워요, 힘들게? 태풍이 있어요? 태풍은 중심기압이 저기압이에요. 뭐 물론 회전하면서 뭐 들어간다고 하겠지만 결론은 중심으로 바람 좀 넣으세요. 이렇게. 이게 바람 방향이에요. 근데 C 지점은 어디 있어요? C는 요쯤에 있어요. 이렇게 바람이 불어야 되겠죠? 그럼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바람은 불어오는 쪽이 바람이니까. 근데 거기서 남풍 계열이니? 라고 물어봤거든요. 얘는 남자가 들어갈 요인이 없죠. 지금 서풍 계열이죠. 그래서 틀려요. 그래서 7번의 답은 2번이 맞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문제 풀 때요. 어떻게 보면 시간 많이 걸리죠. 근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문제 풀 때요. 기출 문제 풀 때 아마 옆에 친구들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지만 신나게 풀죠. 채점도 안 해. 옆에는 야 채점 안 해? 아 몰라. 왜? 뭔 한이 맺혔는지 그렇게 그거 빨리 풀고 싶어갖고. 그거 빨리 풀면 누가 상 준대요? 그런 거 아니잖아. 그치? 근데 뭐 이렇게 빨리 풀어? 그리고 채점해. 틀리면 에이씨 맞으면 이러면서 채점하죠. 더 신기한 거는요. 그리고 끝. 아니 맞았으면 왜 맞았는지 내가 찍어서 맞은 건지 알고 맞은 건지 문제를 해석해서 맞은 건지 판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틀렸으면 내가 어떤 부분 내가 지엽적인 지식이 부족한 거야 문제 해석이 잘못된 거야 뭐 아니면은 말 그대로 미친 척하고 기억 니은을 골랐는데 디귿이라고 답을 한 거야 그걸 찾아야지 그리고 지식이 부족한 거면은 거기다 코멘트 찾아서 써놓고 아 뭐 집에 가면 기본서 하나 정도 있는데 그게 다 나와요 어지간한 거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본서에 안 나와 있는 걸 만약에 수능에서 물어봤다. 그럼 교과 과정을 넘어간 거니까 그거 안 돼요. 신고하세요. 걸려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요. 기출문제를요. 하루에 몇 개 못 풀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꼼꼼하게 풀어야 되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를 더 해야 돼요. 사실은. 다 한 다음에 이 문제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특이하니까 아, 요 부분은 어떤 문제도 이렇게 써먹으면 참 좋겠다. 그 문제가 똑같은 문제는 죽어도 안 나와요. 그 문제에서 어느 부분만 발췌해서 내가 쓰겠냐. 근데 그게 하나에서만 발췌? 아니죠. 기출문제 한 3개에서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뽑아서 이렇게 하나를 만들면은 와, 신유형 문제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출제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제자가 어디 보자. 문제를 어떻게 만들까? 좋아.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만드냐고요? 이렇게 죽어도 못 내요. 우리 수능 같은 문제는요, 이거 자격시험이죠. 수능도 마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자격증 시험도 마찬가지지만은 국가 공인 시험은요, 선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그럼 그 선을 지켜서 문제를 내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만약에 출제자로 가잖아요. 내 맘대로 문제 내냐고요? 그럼 큰일 나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느냐? 그동안 나왔던 문제 자료를 받아갖고 거기 있는 자료를 토대로 새로운 문제를 창출해내야 되는데 말이 좋아 창출이지 짜집기 해서 문제를 낼 거예요. 그리고는 그거를 약간 좀 베베베베베 꼬아놓으면서 씩 웃으면서 다 틀리겠지? 그러고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수능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꼼꼼하게 풀으셔야 돼요. 똑같이는 죽어도 안 나와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 왜 보통 보면은요. 다른 자격 시험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문제 은행에 나와 있는 문제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거든요. 그게 기출문제란 뜻이에요. 나중에라도 혹시 무슨 자격 시험 따는 때 있잖아요. 그러면 다 필요 없어요. 뭐 어디에 좋은 교재니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역대급으로 나왔던 몇 년치만 싹 풀어보세요. 그것만 완벽하게 해석하면은 맞아요. 아셨죠? 예를 들어 뭐 토익을 보든 토플을 보든 똑같아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맞죠? 하나만 하고 시작을 해놓고는 우리 8번까지 하고 시작. 자,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자, 8번은요. 자, 그림은 어느 온대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3시간 동안 T1, T2, T3, T4까지인가 봐요. 동안 전선 주변에서 발생한 거기 밑줄 볼까요? 번개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번개. 요즘엔 번개 없죠? 저희 때는 번개 많이 했습니다. 학교에서. 그쵸? 갑자기 야 어디 미팅 가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참고로 미팅하고 소개팅은 못 해봤어요. 한 번도. 그대가 내년에 대학을 가셔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기면은 그게 끝이었거든요, 저는. 그래갖고 그때 사귄 여자친구가 제가 쭉 있다가 한 10년 후쯤 결혼한 거라 저는 그래서 소개팅 미팅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치. 여자친구가 있는데 소개팅 미팅을 내가 나갔다고 여기서 얘기하면 집사람이 이 영상을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보면 죽는 거지, 이제. 그럼 좋은 점이 하나 있다? 우리 왜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남자가 밥 먹다가 야, 여기 맛있지? 저녁 왔을 때 진짜 맛있게 잘 먹었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얼굴 싹 변하면서 난 온 적이 없는데. 난 오늘 처음인데. 그럼 이제 남자 싸늘하게 표정이 적어서 뒷골이 싸늘해진다. 그러면서 막 나오죠. 그럴 리가 없어서 좋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너 말고 내가 간 사람이 없거든.
그거 하나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번개. 번개가 왜 중요하냐? 온대저기압이 있으면 가장 대표적인 그림으로 전선을 두 개 그려주죠. 앞에 쪽에 온난전선과 뒤에 쪽에 한랭전선을 그려주게 되는데, 앞에 쪽은 뭐 많이 봐서 알겠지만 잘 모른다고 쳐도 나중에 찾으면 돼요. 넓은 지역에 강수구역이 생기는 층온형 구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얘는 뒤쪽으로 좁은 영역에 구름이 생기는 저군형 구름이 생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교과 과정에는 층운형과 저군형 두 개밖에 안 배워요. 뭐 어디서 나중에 뭐 권층운이 어쩌고 저쩌고 뭐 난정운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나오면 다 필요 없고 그냥 층운이냐 저군만 따시면 돼요. 번개, 천둥, 번개, 즉 뇌우, 집중호우, 소낙비 이런 거 얘기 나오면 무조건 다 저군형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전선이 통과하고 있는 거죠? 한랭전선이 통과하는 중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억. 이 기간 중 A의 상공에는 전선면이 나타나냐라는 게 나와요. 우리 전선하고요. 전선면은 좀 구분하셔야 돼요. 자, 두 공기가 만나요. 두 공기가 만나서 지면에 경계면을 만들어주죠. 이건 전선이에요. 그리고 공기가 만나서 공기가 만난 면을 따라서 구름이 형성이 되죠. 이 면은 전선면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이쪽 넓은 지역에 비가 내린다는데 여기 있는 관찰자 입장에서는 전선은 이거지만 자기 머리 위에는 구름이 있다. 즉 뭐가 형성되어 있다? 전선면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소리니까 이제부터 전선면이 헷갈리면 내 대갈통 위에 구름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다. 강수구역이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여기는 번개인 저군형이 지나갔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전선면이 통과한 거죠. 니은 T2에서 T3 동안 A에는 저군형 구름이 발달했니? 그렇겠죠. 번개가 쳤다 그러니까 층운형은 아닐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D은 전선이 통과하는 동안 A의 풍향은 이거는 일거나 마나예요. 온대저기압은 무조건 바람 방향이 시계 방향이죠. 우리가 배우는 저기압에서는 온대저기압하고 이 열대저기압인 태풍이 있는데요. 온대저기압은 바람 방향은 무조건 시계 방향이에요. 단, 요쪽 동네, 즉 저기압의 북쪽에 있는 사람은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라는 표현만 쓰고 대신 이제 태풍에서는 위험 반원이냐 안전 반원이냐에 따라서 위험 반원은 시계 방향, 그다음에 안전 반원은 반시계 방향으로 변해요. 이런 표현이 나오기는 하는데 거기까지 머리 아프죠? 다 필요 없어요. 오늘은 딱 하나만 합시다. 온대저기압은 무조건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변한다 정도만. 그럼 온대저기압에서 반시계 방향이란 표현이 나오냐? 안 나와요. 죽어도 안 나와요. 그럼 여기 북풍 계열일 때는요. 여긴 북풍 계열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묻지도 않아요. 여기는. 여기서만 무조건 시계 방향이에요. 전선을 통과했을 때 무조건 시계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디귿은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바뀐다라고만 하셔야 되겠죠.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혹시 힘들어요? 괜찮아요? 그럼 한 김에 그냥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라도 더 해줘야지. 아무리 오리엔테이션이라도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하나라도 더 배워가야지 왔는데 이 쓸모없이 성실해. 그치? 쓸데없이 성실해. 근데 사람이 이렇게 좀 간사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몇 주 전에 좀 아팠잖아요. 몸이 안 좋았잖아요. 그때 너무 몸이 힘드니까 수영을 못 가겠더라고요, 아침에. 그래갖고 다짐한 게, 제가 화요일하고 목요일만 수영 강습이 있거든요, 아침에. 운동하느라고. 화요일하고 목요일만 수영을 가야지. 그랬어, 이제. 근데 사람이 되게 머리가 나빠. 이제 그때 이후로 컨디션이 조금 괜찮아졌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월수금에도 수영장 갈까? 하나 끊을까? 수영 강습을. 집사람한테 그 얘기 했다가 미친 소리 하지 말래요. 그러다가 쓰러진다고, 안 된다고. 그냥 자유수영이나 가고 싶은 거 하려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간사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공부할 때 힘들죠. 그런데 책 덮고 문 밖에만 한번 그 독서실, 거기 혹시 관리형 독서실 문 밖에만 나가잖아요. 없던 힘이 나기 시작해요. 괜찮아요. 또 신기한 거는 학원에서 수업하잖아. 힘들어 졸려 죽겠어. 꽉꽉 졸다가 수업 끝나고 문 밖에 나가잖아요. 멀쩡해요. 신기해. 그리고 밤에 졸려서 자려고 눕잖아요. 우리 유튜브는 재밌는 게 많아. 잠이 안 와. 그래 놓고 아침만 되면 졸려 죽을 것 같아요.
미치겠어요. 그리고 후회해요. 내 오늘은 진짜 딴짓 안 하고 내일 일찍 잔다. 뭘 일찍 자. 그리고 또 밤에 또 딴짓 할 거면. 뭐 우리 마땅 그래요. 고3들도 많이 그래요. 수능 저기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은 오늘부터 공부해야지. 개뿔 그다음부터 안 하지 또. 수능 끝나. 그래서 그 말이 있어요. 수능 끝나고 재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재수하는 두세 달 동안이 공부가 제일 잘 되고요. 그 다음에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면 한 3개월 정도만 살아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요. 병장 되면 장난 아니에요. 제가 이러고 다니고 맨날 노인네가 따로 없어. 자, 그런 의미에서 힘들었지만 다시 한번 할 수 있어요. 자, 9번 가볼게요. 자, 9번. 이 문제도 골 때려요. 이 문제도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약간의 사전 지식이 있으면 좋기는 한데 진짜 단순한 거 얘기해 볼게요. 자, 그림가는 북대서양 해역 A와 B의 위치를 선생님 저 북대서양의 위치를 몰라요. 거기가 어디에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요. 그림에 지도가 나와 있죠. 지도에다가 밑줄 하나만 일단 좀 그어주세요. 바로 뭐냐면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에 위도가 0도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북이 60도까지 이렇게 써 있죠. 그쵸? 도를 왜 옆에다 써야지? 도를 여기다 쓰고 도를 쓰면 여기다. 됐지? 자, 그럼 이때 0에다가 선 하나만 쫙 꺼주세요. 이게 선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사람이 되게 덜 헷갈리는 게 이거 적도죠. 그리고 우리는요, 한국어에 익숙하죠. N이라고 쓰면 가끔 헷갈려요. 저게 북이야, 남이야. 그치? 가끔 그럴 때 있어. 여기다가 북. 이렇게 하나만 써주세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저 글자와 선 하나가 실수를 유발하는 걸 막아줄 수만 있다면 괜찮은 장사예요. 자,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A 지역하고 여기 B 지역이래요. 아무리 집까짓게 난류가 흐르고 한류가 흐른다고 칩시다. 아무리 집까짓게. 바닷물 표층이에요? 아니, 그것도 다 필요 없고 A가 추울까요? B가 추울까요? 당연히 A가 더 춥겠죠. 네. 왜? 얘는 더 고緯도야. 추워요. 얘는 상대적으로 따뜻해요. 그럼 바닷물 높이, 바닷물 온도도 표층 온도는 얘가 더 높고 얘가 더 낮아야지. 맞아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표 보시면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기역이라는 선은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고요. 니은이라는 선은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나만 그린 거예요. 나 것만. 여기서 좀 잡아왔고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자, 그런데 기역하고 니은은 여기가 기역이고 이게 니은인데 뭐래냐면 기역하고 니은은 각각 수온과 용존 산소량 중 하나래요. 그런데 우리 확실한 건 하나가 있고 불확실한 게 하나 있으면 확실한 것부터 하나 잡으면 돼요. 아니 여기 두 사람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도둑놈이래요. 그럼 한 놈은 아니겠죠, 확실하게. 근데 영화에서 보면 잘생긴 놈이 항상 나쁜 놈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수온은요, 표층에서부터요,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낮아지면 낮아졌지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없어요. 아니, 누가 바닷물 속에다가 보일러 틀지 않는 한은 다시 안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 다시 올라갔죠, 얘는 지금. 이러면 수온이 절대 안 돼요. 수온은 바닷물 속에 들어가면 낮아지면 낮아졌지 다시 높아지는 일이 절대로 없어요, 문제에서. 만약에 용승이 생기면요, 그럼 낮아지는 거지 또 높아지진 않아요. 그러면 얘가 용존산소고 얘가 수온이네요. 그런데 나는 그렇고 다는요, 수온만 볼게요. 수온이 더 위쪽인 여기 어디서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 여기가 수온이 시작하는 표층 수온이 얘는 한 10도 정도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얘는 한 20도 부근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어디만 보면 되죠? 여기만 보면 되죠. 표층 수온만. 바닷속은 아주 깊어지면 고緯도하고 저緯도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B겠죠. 이게 A 거고요. 왜? A가 더 춥겠지. 끝. 그럼 이거 할 때 선생님 이거 어디서 배워요? 안 배워요? 그럼 어떻게 풀어요? 네 대갈박을 돌려. 그치? 그럼 돼요. 아니 그놈의 맨날 뭐 물어보면 안 배웠는데요. 그놈이 안 배웠는 데는 그치? 그래 놓고는 안 배워도 나쁜 짓은 안 하고 골라서 잘하고 다니더만. 그치? 안 가르쳐줘도 잘하면서 그런 거는. 공부할 때도 자기의 최대한 상식을 이용하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기서 뛰어내리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겠죠? 안 배웠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뛰어내려 봐야 될까요? 아니에요. 뛰어내리면 아파요. 자, 그러면은 기억. 나는 A에 해당한다. 나가 A에 해당한다. 맞아요. 뭐만 보면 돼요? 여기는 수온만 보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요, 용존산소 갖고는요? 그럼 모르지. 용존산소는요, 골 때린 게 이게 고緯도라고 해서 더 높고 저緯도라고 해서 더 낮아야 된다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표에 나와 있는 거 보고, A가 용존산소량이 좀 더 높은데요? 그럼, 높나 보다. 그 정도지.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몰라요, 이거는. 그 다음 두 번째. 표층의 용존산소량은 A가 B보다 작다. 이건 어떻게 하냐고요? 얘가 A인지 알았으니까 이제 이거 값 보고 아는 거지 뭘 나라고 뭐. 그치? 거기 그래프의 표준값 보세요. 얘는 용존산소량이 밑에 거 보시는 거니까 8점 몇이에요. 여기 있어요. 숫자가 8 정도에 써 있고요. 얘는 용존산소량이 쭉 따라 올라가면 한 6 정도. 여기 시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가 6 정도 되네요. 보니까는. 그래서 A가 B보다 높아요. 용존산소량. 표층은. 속으로 들어가서 모르겠고 표층을 물어봤으면 표층만 답합시다. 알았죠? 만약에 여자친구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지금 이 순간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향후에 뭐 생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치? 여자친구 있냐고 물어보면 지금 없는 거지 뭐. 그치? 여기서도 물어본 게 표층이면 표층만 대답하시면 되고요. 자, 수온약층이에요. 수온약층. 이거는 약간의 지식이 필요하긴 한데요. 이건 사실 중학교 때 지식이면 할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바다 표층이면은요. 이게 수온이에요. 수온이면 이게 깊이인데 표층에는 온도가 좀 높고 일정한 깊이까지 온도가 유지되는 구간이 있어요. 이게 혼합층이죠. 그리고 수온약층이 있고 그 다음에 온도가 일정한 심해층으로 나눠져요. 보통은. 이게 일반적이에요. 자, 그런데 요 표층 수온이 높잖아요. 그럼 언젠가 표층 수온이 높다는 소리는 요 혼합층이 두꺼울지 얇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심해층이 시작하는 온도는 거의 안 변해요.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 수온약층이 뚜렷하다는 소리는 이 편차만큼은 돼요. 수온약층이 뚜렷하니? 라고 물어보면은 표층 수온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온약층은 뚜렷해져요. 근데 혼합층의 두께는 요 두께를 결정하는 건 온도가 낮은데도 더 두꺼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는 깊이로 보시는 거고요. 수온약층이 뚜렷하니 그러면은 혼합층이 두꺼운지 얇은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표층 수온이 더 높은 애가 수온약층이 훨씬 더 뚜렷해져요. 그래서 뭐 당연하겠죠. 자, 그러면은 A가 B보다 뚜렷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표층 수온은 B가 더 높잖아요. 그럼 B가 더 뚜렷하다는 표현을 쓰셔야 돼요. 단순한 얘기였어요. 자, 그래서 9번의 답은 1번이 답이에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문제는 조금 뚱딴지 같게 그 왼쪽 위에 있는 문제는 그 문제는 요 동네 문제는 아닌데 왜 넣어놨냐면은 여기도 1월하고 지금 8월, 2월하고 8월을 구분하라 그랬거든요. 몰라요.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어떻게 하냐고요? 온도 보고 찾는 거죠, 뭘. 같은 위도일 때 겨울이 더 추울까요? 여름이 더 추울까요? 뭐 그것만 따져보면 되겠죠? 뭐 그렇게 따지는데 문제는 얘는 조심하세요. 여긴 남반구예요. 남반구는 골 때리는 게 있어요. 자, 우리 2월이 겨울이에요? 여름이에요? 겨울이죠. 그거는 북반구 기준이에요. 왜 하필 북반구 기준이냐? 자, 우리 모든 물건은요, 오른손잡이용이에요? 왼손잡이용이에요? 오른손잡이용이에요. 우리 지하철 탈 때도 이렇게 찍고 들어가죠. 오른손잡이용이에요. 버스카드 찍을 때도 이렇게 찍고 들어가죠. 앞에서 오른손잡이용이에요. 하다못해 우리 가위 사러 간다. 그러면 가위 주세요. 그럼 아무거나 집어오고 마음에 드는 거 집어오면 되는 거지. 이거 오른손용이에요? 구분하진 않아요. 근데 오른손잡이죠. 오른손잡이들은 모르는데 왼손잡이들은 아는 게 있어요. 첫 번째, 가위가 왼손잡이용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과도도요, 왼손잡이용 과도가 따로 있어요. 그거 몰랐죠? 우리가 쓰는 칼은요, 양날이 이렇게 갈려 있거든요. 근데 과도는 한쪽으로만 갈려 있어요. 근데 이게 왼손용하고 오른손용하고 각도가 이게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달라야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북반구 기준이다 보니까 계절은 겨울이다 그러면은 8월이 되는 거고요. 여름이다 그러면은 2월이 돼야 돼요. 왜냐면 얘는 남반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반구 계절만 나오면 자꾸 뒤죽박죽 하면서 자꾸 뭘 외워서 푸는데 지극히 단순한 거예요. 그럼 안 까먹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우린 겨울이에요, 지금. 미국은 겨울일까요? 여름일까요, 지금? 겨울이에요. 왜냐고요? 걔들 북반구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쪽 브라질, 남반구에 있죠. 남미잖아요, 걔네들은. 걔네들은 지금 계절이 우리는 겨울이지만 걔네는 여름이에요. 그래서 계절이 반대로 갑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10번. 야, 그래도 반 풀었다. 그치? 자, 10번. 아, 이거 지질시대다. 그치? 지질시대는요, 왠지 모르게 짜증나죠. 그럼 지질시대를요, 안 짜증나게 보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보통 집에 다 번호키죠, 요즘에. 열쇠로 여는 집 거의 없어요, 요즘에. 번호키 번호를 외울 때, 엄마가 우리 집 번호는 뭐뭐뭐뭐야 라고 얘기할 때, 오케이, 적어. 아, 또 까먹었다. 이러진 않죠. 어떻게 하죠? 계속 눌러보면 돼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몸에 익죠. 그게.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번호를 잘 못 외우는 사람이라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번호키를 딱 누르면은 숫자 배치가 1, 2, 3, 4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뒤죽박죽 넘어가는 애가 있어. 그게 왜 그러니까 터치 자국 없앤다고. 도저히 못 열겠어요. 난 도저히 못 열어 그거. 너무 어려워. 그럼 나는 패턴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패턴으로 기억을 해야지. 어우, 나 그건 못 하겠더라. 자, 그러면요. 왜 이런 얘기 해주냐면 이 지질시대 문제는요. 나올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지. 얘를 표 놓고 외우려고 맘먹으면 이걸 언제 다 해요. 근데 인간의 머리는요. 아무리 똑똑하건 아무리 바보건 흔히들 대가리가 돌이라 그러는데 아무리 대가리가 돌이어도요. 인간의 대가리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좀 대가리라고 하면 되죠. 사람은 동물한테 생선의 머리를 대가리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가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면요. 다 외워져요. 지금부터 수능 보는 11월 때까지요. 이거 문제 나올 때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의고사 한 해분 풀 때 지질시대 문제 한 문제라도 안 나온다. 내가 손에 장을 지질게요. 무조건 나와요. 그러면요. 잠깐만. 나 여기 있는 프린트만 이거 여기 있는 문제들 작년에 다 풀렸었거든요, 애들한테. 그러면은 저 수능 적중률 100%네요. 괜찮네. 그죠? 나 이제 다 붙여놓을 거야. 수능 적중 100%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맞잖아요. 내가 얘기할 거예요. 내가 선언해 볼게요. 올해 수능에 지질시대 문제 한 문제는 꼭 나와요. 맞죠? 내가 안 나오나, 그럼 나오는 거 갖고 한번 보세요. 꼭 나올걸요? 내가 얘기해 놓을게요. 나올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올해 광도 계산하는 거 한 문제 꼭 나올 거예요. 그래요. 꼭 나와요. 이런 식으로. 알았죠? 그럼 온대저기압하고 태풍 중에서 한 문제 꼭 나올 거예요. 왜? 나오니까. 자, 그럼 지질시대는 나올 때마다 외우면 되는데요. 얘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간과하고 넘어가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지질시대에 현생 누대에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각 기로 나눠서 많이 보거든요.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현생 누대에 무슨 시대가 아니라 무슨 대가 아니라 무슨 기로 구분해갖고 하는 그 기 가지고 사람 환장하게 많은 문제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턴가 이 기로 자르는 것보다는 더 큰 누대로 잘라버리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누대는요, 다시 성칸부리아 시대의 시생누대, 거기 밑에 표 넣어놨죠, 제가. 시생누대와 원생누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럼 시생누대에는 이벤트가 뭐가 있냐면요, 남세균 나오는 거는 단세포, 산소, 생성. 그 다음에 원생누대에서는 나오는 얘기가 뭐 있냐면요, 시생누대에서 그래서 남세균 시아노박테리아죠. 얘가 만들어진 화석은 스트로마톨라이트, 이것만 나오고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알려진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원생누대에서는요, 다세포. 그래서 그 다세포의 해조류들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무덤인 화석? 그냥 각지같이 섞여 있는 거. 그거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다세포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것처럼 원생누대 때 뭐가 하나 있었죠? 거기 보면 초대륙인 로디니아라는 거 하나 더 만들어지죠. 그거 하나까지만 더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현생누대는 잘 알고 있죠? 고생대, 중생대, 신생누대 놔두면 되니까. 자, 그 대신 하나만 더 기억하세요. 기간은요, 시생누대보다 원생누대가 더 길어요. 원생누대가 제일 길고요. 그 다음이 시생누대, 그 다음이 현생누대 순으로 간다는 거 정도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A가 가장 길죠? A는 원생누대예요. 그 다음 B가 두 번째로 길죠? 시생누대예요. C는 제일 짧죠? 현생누대예요. 그 현생누대는 다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눌 거예요. 자, 이에 대한 자료 옳은 거 기억. A는 원생누대이다. 이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사전 지식이니까. 이놈의 지지시대는 그냥 암기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 초대륙이 언제 만들어졌니? 그런데 초대륙은 두 번 나오죠? 거기 보시면은 로디니아라는 거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초대륙 한 번 더 나오죠? 고생대 말에 만들어져서 중생대 초에 틀어집니다 해갖고 초대륙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 바다가 테티스이고 초대륙 이름이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초대륙 이름이 뭐였지? 판게야. 고마워요. 판게야. 그렇네. 판교 사는 애들은 잊으면 안 되겠다. 미안해요. 재미없었네요.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니은 나의 A에 나타난 대륙 분포이다. 맞아요. 이거 원생누대예요. 초대륙은 원생누대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디귿 다세포는 언제죠? 원생누대죠. 그러니까 B가 아니라 A의 출현이다라고 하셔야 돼요. 괜찮겠죠? 응.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은요, 기출문제 두 번째요. 와, 진짜 사람이 글씨를 잘 읽어야 돼요. 거기 보면 기억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기억 시기에 최초의 육상 척추동물이 출현했다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고생대 초에는요, 육상 동물이 없죠. 그리고 해양 척추동물이겠죠? 기억 시기에는. 척추동물이 출현한 건 맞는데 해양 척추동물이에요. 이런 그지 같은 경우를 봤나? 그치? 그래서 약간 교육청께 이렇게 섬세하게 지랄 맞아요. 넘어갈까요? 자, 11번. 11번은요, 이거 재밌는 게, 11번은, 우리 아마, 뭐라고 해야 될까요? 통합과학만 배웠어도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우리 통합과학에서 배우면은요, 이벤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많이 배우는 이벤트가 3분. 그 다음에 38만 년. 이건 갭이 너무 크죠? 빅뱅 빵 터져서. 3분하고 38만 년이면 이거는 잘생긴 남자로 따면 차은우와 제일 못생긴 남자 비교하는 거예요. 그죠? 이건 답이 결정 났네요. 이 정도면. 그죠? 자, 그러면은요. 38만 년 때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 원자핵이 누구랑 결합해서? 전자랑 결합해서 뭐가 만들어지죠? 원자가 만들어지죠? 이때 뭐가 방출하고? 빛이 방출하고. 이 방출된 빛이 전에는 전자에 부딪혀서 뿌연 우주였다면 이제는 전자가 착착착 차고 들어가서 깨끗한 우주가 됐고 그 깨끗한 우주를 빛이 쫙 하고 뻗어나가는 거죠. 몇 켈빈? 이 당시에 3000 켈빈의 온도였다가 뻗어나가면서 점점점 우주가 식어가면서 파장이 길어지면서 현재는 몇 켈빈? 현재는 2.7 켈빈. 통합과학에는 3 켈빈으로도 많이 배우죠. 그래서 2.7 켈빈까지 현재까지 낮아졌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2.7 켈빈이 언제요? 현재죠, 현재. 자, 그러면은 기억. 가 시기의 우주의 나이는 가는요.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죠? 원자가 있고 전자가 따로 있죠. 대신 나번 그림은 원자 핵 주위에 전자가 이렇게 딱 궤도로 차고 들어갔죠, 이렇게. 그럼 얘는 나번 그림에서는 원자가 있는 거고 가번 그림에서는 원자 핵과 전자가 따로 노는 케이스네요. 자, 그러면은 그럼 기억 가는 10만 년, 그 다음에 나는 100만 년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 사이인 38만 년 때 결합을 시작했고요. 자, 그럼 기억 가는 우주의 나이가 10만 년이다. 맞아요? 자, 니은 나 시기의 우주 배경 복사는 온도는 2.7 켈빈, 2.7 켈빈이 현재죠. 현재의 2.7 켈빈이죠. 100만 년은 아닙니다. 그럼 100만 년이면 2.7 켈빈보다는 크다. 3000 켈빈보다는 작다. 이런 표현을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수소 원자핵에 대한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이미 언제? 3분이라는 이벤트에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고 그때 질량비가 몇 대면 3대 1이죠. 이거는 이 시기에 이미 만들어져서 쭉 현재까지 진행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 수소 원자핵에 대한 헬륨 원자 핵의 함량비는 가 시기가 나 시기와 같다라고 고치셔야 되겠죠. 조금이라도 안 변했을까요? 그건 모르겠네요. 교과과정상 같다로 배우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겠어요. 넘어가 볼까요? 옆에 예제도 있으니까 거기 기출문제 있으니까 꼭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12번. 자, 12번. 뭔 그림이 저 따위로 생겼대. 그치? 근데 아니 뭐 그따위로 생기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에요. 기억, 니은, 디귿에 물어보는 것만 답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치? 같은 반, 이번에 같은 반 되는 학생한테 마음에 안 들게 생겼어. 가서, 너 왜 그따위로 생겼니? 무슨 상관이야? 같은 반 학생인데. 친하게 지내야지. 그쵸? 응. 그래도 요즘은 한 반에 몇 명 안 되죠? 한 30명? 미만이죠? 30명이 넘나요? 안 넘죠? 좋다. 학교 다닐 때 그 2배였는데. 반 애들 이름도 몰라. 한 1년이 지나는데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이름 잘 못 외우거든요. 그때도 못 외웠지만 지금도 잘 못 외워요. 그리고 얘기했었잖아요. 가끔 이름 잘못 나간다고. 가끔 여학생 수업을 한 날은요. 이름을 계속 일부러 부르거든요. 아마 습관적으로 내가 학생의 이름을 불러요. 왜냐면 기억하려고. 그런데 그게 싫더라고. 누구한테 뭐 학생 얘야 너 말이야 이런 거 별로고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부르는데 그렇게 한참 부르다가 집에 가잖아요. 그럼 딸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이름이 다른 게 튀어나가요. 그리고 심지어는 마누라 이름도 딸 이름으로 부른다거나 딸한테 마누라 이름을 부른다거나 자꾸 바뀌어요. 그래갖고 심할 때는 언제였냐면은 처음에 사귈 때 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내가 이름을 다른 학생 이름을 부른 거야.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싫어할 만하지, 그치? 근데 하필이면 그 이름 나온 여학생이 나랑 친하게 지내던 여학생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나랑 사귈 때 내 여자친구인 줄 알았대, 그 여학생이. 그냥 친한 애였는데. 근데 아닌 거 알고 이제 사귀기로 한 건데 그 이름이 나오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했지. 우리 집안이 원래 이름을 잘 그따위로 까먹는다. 그래갖고 처음에는 뭐 내가 오늘은 믿어주겠다는 심산으로 이렇게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알지 지도. 아, 저 인간이 원래 저렇구나라고요. 이름 잘 못 외워요. 자, 얘도 마찬가지인데 묻는 것만 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22번. 그림 가와나는 어느 해역의 수온과 염분 분포를 나타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가에는 수온이 써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A의 수온은 11도, B의 수온은 14도, C의 수온은 13도 이렇게 써 있죠. 자, 그 다음에 나에는요. 염분이 써 있죠. 단위가 PSU로 되어 있네요. 잘 안 보이겠지만 A는 35.75 PSU, B는 36 PSU, 그 다음에 C는 잘 안 보인다. C는 어디 보자. 38 CSU네요. 38 CSU래. PSU죠. 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요, 그 옆에 답원 그림에 보니까 X축에는 염분, Y축에는 수온이라고 써 있죠. 그러면 이거는 뭐 거의 땅 짚고 수영하기 수준인데요? 따라만 가면 되네요. 기억. B가 니은이니? 그럼 니은에 한번 해봐. B 온도는 14. 그 다음에 염분이 36. 따라가 봐요. 아무리 봐도 전 기억인데요? 딱 기억이 매칭이 되네요, 두 개가. 그럼 땡. 와, 이거는 그냥 이 정도 수준이면 저 공부 안 하고 그냥 수능 날만 이것만 잘 보면 되겠는데요? 네. 지구과학이 정말 이런 말을 표현데 날로 먹기 아주 좋은 과목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보통 물리과는 따로 있고 화학과도 따로 있어요. 근데 지구과학은요, 지구과학 학과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뭐 예를 들어 뭐 지질학과, 천문학과면 천문학과, 뭐 이런 게 있는 거지 지구과학 학과는 없고요. 가끔 교육학과죠. 교육학과의 세부 사항으로 지구교육 교육학과가 있을 수는 있는데 교육학과에서는 지구과학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교육학을 배워요. 여기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7차 교과과정 개편과 학생의
뭐 학생들의 뭐 교육 여건과 뭐 지식 뭐 이런 거 이런 논문을 내는 곳이에요. 아니면은 뭐 학생 지도의 인성과 뭐 이런 거 약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구과학은 그냥 잡다한 걸 이렇게 넘나들어서 이렇게 모아놓은 학과이기 때문에 전문성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얕은 지식으로도 풀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구과학은 문제 해석이 먼저입니다. 절대적으로. 문제도 읽어보지도 않고 보기도 읽어보지도 않고 절대로 문제를 안다 모른다 판단하지 마세요. 이게 최악이에요. 자, 그 다음에 됐고 그 다음에 니은 A와 B의 수온에 의한 밀도차는 A와 B의 염분에 의한 밀도차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그냥 그래프 해석인데 지금 얘는 표를 보면 이런 식으로 표가 있고 지금 몇 번 보는 건 4번 그래프 보는 거예요. 염분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선이 가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 대비 폭하고 이거 대비 폭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폭이 넓은 애들이 더 변화에 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온, A와 B의 수온에 의한 밀도차는 A와 B의 염분에 의한 밀도차보다 크다. 맞아요. 폭이 좁아요. 염분이. 그 다음에 염분은 지금 보세요. 지금 끼케야 35.75에서 38까지밖에 없죠. 근데 수온은 거의 11도에서 13도, 14도 그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온 변화폭이 좀 더 크네요. 그 다음에 그러면 잠깐만. 선생님, 어지간해서는요. 니은 폭이는요. 수온에 의한 변화폭이 더 크다가 답이겠네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 C수계가 서쪽으로 이동한다면 C수계가 왼쪽으로 이동한다면 C는 보세요. 염분도 높죠. 거기에다가 C는 수온도 B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밀도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밀도가 큰 C가 B 밑으로 가라앉겠죠. 그래서 C의 수계는 B의 수계의 아래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게 맞아요. 그리고 가끔 저 수계라는 표현이 되게 안 와닿는 것 같은데요. 금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금괴, 금덩어리죠. 수계는 물덩어리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저는 수인이고요.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13번. 자, 13번도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13번도 어렵지는 않은데요. 13번은요. 문제 좀 잘 읽으세요. 제발 부탁인데. 뭐라고 써 있냐면요. 그림은 질량이 태양 정도인, 그럼 질량이 태양 정도면은 수소핵융합이 나중에 있으면은 주로 PP 계열이 우세하게 일어날 거다. 바깥쪽이 그러니까 핵, 복사층, 대류층으로 구성되어 있을 거다. 뭐 이 정도? 뭐 알면 좋고 모르면 뭐 어쩔 수 없고. 자, 그런데 별의 원시별에서 지금 문제 조건이 뭐냐면 원시별에서 뭐가 될 때까지 주계열성 전 단계죠. 그걸 전주계열성이라고 그래요. 이걸 전주계열성이라고 하는데 전주계열성까지 단계래요. 그러면요. 그럼 여기 한 단계가 더 있죠. 주계열성. 이 단계가 가야 핵융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전주계열성까지는 핵융합은 없고 뭐만 있죠? 중력, 수축만 있어요. 중력, 수축이 되니까 크기는 감소하겠죠. 이쪽으로 갈수록 크기 감소. 중력, 수축이 되니까는 중심부는 점점 뜨거워지니까는 고온으로 가겠죠. 온도는 높아져요. 대신 이쪽으로 가면서 크기는 점점점 작아지는데 원래 똑같은 애죠. 크기만 작아지니까 밀도 증가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기억. 평균 밀도는 지금 그래프 보시면요. CBA 순으로 갈수록 딴 건 보지 마세요. 딴 건 보지 말고요. 반지름만 보세요. 줄어들고 있죠. 그럼 CBA 순으로 갈수록 이쪽이에요. CB A 이 순서대로 지금 가고 있을 뿐이에요. 딴 건 볼 필요도 없어요.
자, 기억. 평균 밀도는 C가 A보다 작다. 왜? A 쪽으로 갈수록 작아졌으니까 밀도는 더 커졌겠죠. 질량은 그대로인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참고로. 자, 그 다음에 니은. 표면 온도는 A가 B보다 낮다? 아니죠. A가 더 높아졌겠죠. 찌그러졌으니까. 중심부 온도는 B가 C보다 높다. 맞겠죠?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한 문제였어요. 간단했죠. 그런데 이제 페이크를 주는 게 뭐냐면 13번 같은 경우는 왜 당하냐면 그래프를 주다 보니까 그 그래프가 나 이런 그래프 모르는데 나 안 배웠는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뭐. 야, 그러니까 문제 좀 다 보고 알았죠? 이거는 마치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응애하면서 한마디 하는 거죠. 이번 생에 망했네. 아직 시작도 안 한 게 뭘 망해, 그치? 딱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 재산 정도 보니까, 이번 생은 망했는데, 다시, 금수저로 다시 태어날 때까지 다시. 그럴 순 없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3번의 답은 3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같은 문제. 14번 같은 문제가요, 이거 단편적으로 외우는 애들은 폭망이야. 단편적으로 외우면은. 자, 이런 그림이 나오면요, 쫄지 말고요. 대부분 저런 그림은요, 하나로 귀결돼요. 그림 딱 하나만 그리면 어지간하면 연결이 되는데요. 지구예요. 회전축을 여기다 잡을게요. 여기가 북극, 여기 남극. 그러면은 가운데가 적도겠죠? 정확하게 좀 자를게요. 북위도 30도씩 자를게요. 0도, 30도, 60도, 90도, 극. 밑으로도 또 나누면 되겠죠, 남위도는. 일단 여기만 많이 그리니까 여기만 할게요. 나머지는 접어서 매칭시켜주면 되니까. 그러면 햇빛이 뭐 이쪽에서 비친다고 칠게요. 선생님, 햇빛은 이쪽에서 비추면 안 돼요? 상관없어요. 지구는 자전할 거니까.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다 일어나는 건데 여기가 보기 편하니까 여기다 그릴게요. 자, 여기는 따뜻하니까 상승기류. 여긴 차가우니까 하강기류. 그럼 가던 공기가 차가워져서 다시 침강해서 회전. 직접순환이죠? 헤들리 순환이에요. 그 다음에 차가운 공기가 양쪽으로 퍼져나가다가 따뜻해져서 상승해서 돌아요. 직접순환이죠? 극순환.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돌다 보니까 따라서 돌죠? 아이고. 따라서 돌게 되는데 얘는 간접순환인 페렌순환.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상승하니까 저압대 그 대신 공기가 들어오죠. 그러면은 바람은 수렴대라는 표현을 쓰면 되고요. 여기는 하강기류고 여기서 빠져나가니까 여기는 고기압대, 바람은 발산한다라는 표현을 써주고 다시 여기는 저압대, 수렴한다. 그 다음에 고압대, 발산한다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돼요. 자, 이제 바닷물 그려볼게요. 물론 바람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지표면만 따지면 되는 거죠. 근데 지구가 자전하니까 북반구는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휘니까는 이 방향으로 휘는 뭐가 생긴다? 무역풍. 이 방향으로 휘는 뭐가 생긴다? 편서풍. 이 방향으로 휘는 뭐가 생긴다? 극동풍이 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지식을 늘릴게요. 표층순환은요, 이게 무역풍이 불면은 바로 바다 표면은 진행 바람 방향의 45도로 휘거든요, 오른쪽으로. 그래서 물이 이쪽으로 휘어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조금 더 밑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다시 한번 해야겠지만 마찰 심도까지의 평균값을 보면은 오른쪽으로 빨간색으로 할까? 오른쪽으로 수직으로 90도로 마찰 심도까지 하면은 빠져나가요. 그래서 바닷물은 표층은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마찰 심도까지 보면은 물은 이렇게 빠져나가요. 여기서는 진행방 오른쪽에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여기는 진행방 이런 쪽.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똑같이 반대로 이런 식으로 있고요, 물이. 그래서 적도는 물 입장에서는 발산대예요. 그래서 적도에 용승이 생기는 적도 용승이 생겨요. 그럼 여기는 물이 가서 만나죠? 오히려 수렴대죠. 그래서 얘 바람하고 물하고 반대가 되죠. 그것 때문에 냈어요, 문제를. 자, 그러면은 디귿. C에서는 C가 어디죠? 적도죠? C에서는 적도에다 선 하나 쭉 그어주세요. 적도가 헷갈리시면은. 적도에서는
대기순환에 의한 자 표층 해수가 그치 바람이 아니라 표층 해수가 발산하죠. 수렴이 아니라. 그쵸? 그래서 디귿이 틀려요. 니은 A와 B의 표층은 모두 고유도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A하고 B인데 문제는 여기 잘라보면요. A가 이쯤에 있고 B가 이쯤에 있으면요. B는 바람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오기까 되는데 문제는 얘는 이게 내려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케이스죠. 지금. 그래서 A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가고 있고요. B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반대예요. 이거는 화살표만 그려보면 되겠죠. 물을 동글동글 그려보시면 돼요. 반시계 방향 회전이니까 어차피. 자, 그 다음에 기억. 자, 이게 겨울이냐, 즉 1월이냐 7월이냐를 보고 싶다. 그러면요. 세계지도죠. 우리나라 찾아보세요. 내 여지껏 지구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건 안 공부하는 사람이건 세계지도 갖다 주고 우리나라 찾아봐라. 그 코딱지만한 거 잘 찾아요. 나머지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찾았죠. 그럼 그 옆에 큰 땅덩이 하나 붙어 있죠. 우리 대국, 그쵸? 중국 땅덩이가 붙어 있어요. 요즘 시끌시끌한데 그 중국 땅덩이랑 그 밑에 러시아 땅덩이 붙어 있죠. 그 땅덩이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바람이 불어오냐 혹은 우리나라에서 중국 땅덩이 쪽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냐만 따지시면 돼요. 근데 바람이 어떻죠? 우리나라 쪽으로 불어 나오고 있죠? 이런 100% 겨울이에요. 그래서 얘는 1월이에요. 이렇게 되면. 참고로 1월이니까는 북반구는 겨울이겠죠? 참고로 남반구는 여름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됐죠?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우리 딱 15번까지만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15번. 아, 이거 오답률 겁나 높아요. 아주 지랄 맞아요. 그쵸? 자, 그런데 그거 보기 전에 그 옆에 보실래요? 기출문제라고 되어 있는 거. G2 건데요. 2018학년도 6월 모평 13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위에 있는 거. 자, 근데 이거 위에 있는 문제를 왜 넣어놨냐면 이 문제가 그냥 우리가 흔히 살 수 있는 기출문제집 그 알죠? 표지 까만 거. 그 땡, 텅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 직역하면 엄마 혓바닥인 거 그거. 근데 이름을 왜 그렇게 줬나 했어 처음에. 근데 그 책에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한번 갖고 와본 것 뿐인데요. 이게 조금 선을 넘었다고 할 수도 있고 안 넘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해령은 해령을 기점으로 양쪽으로 뿜어져 나가죠. 그러면요. 그렇게 되면은 왜 해령과 해령이 틀어져서 변환단층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해령도 이동을 해요. 그래서 변환단층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G1에서는 해령의 이동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이 공부를 안 해요. 이건 G2에서는 좀 많이 하고요. G2에서는 해령의 이동 속도를 계산을 해요, 실제로. 근데 우리는 잘 안 하죠.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문제처럼 해령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해령이 희한하게도 저 섭입대에 편입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령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저렇게. 거기 옆에 그림 보시면 가번 그림에 보면 사라졌죠. 그럴 수도 있어요. 15번 문제가 여기서 힌트가 와요. 얘는요, 희한하게도 저 섭입대에 어딘가에 해령이 지금 있어요. 얘가 해령이 섭입대로 밀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판단하느냐? 저도 이 문제를 처음에 봤을 때, 에이, 설마, G1에서 그렇게 냈겠어?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답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에이, 설마, 그러고 다시 봤는데,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이렇게 섭입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이 사이에, 정자극기하고 역자극기가 만약에 이 사이에 해령이 있다면 대칭 구조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대칭 구조가 안 보여요, 지금. 뭐지? 왜 안 보이지? 내가 눈이 이상한가 하고 한참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62고요. 나이가 여긴 77이래요. 그러면 여기 사이에 해령이 없다면 이쪽 어디 있어야 된다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대충 길이 편차로 봤을 때는 거의 여기 정도 수준이 있어야 될 정도고.
에이, 설마. 그랬지, 이제. 자, 그리고 나서요. 자, 그림은 어느 해양판의 고지자기 분포와 지점, 분포와 지점 A와 B의 연령을 나타낸 것이다. 해양판의 이동 속도와 해저 퇴적물에 쌓이는 속도는 일정하다. 이동 속도하고 일정하대요. 퇴적물의 두께는. 그럼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두께가 쌓인다죠. 퇴적물은. 자, 그 다음에 현재 이게 중요했어요. 판의 이동 방향은 남쪽과 북쪽 중에 하나래요. 얘는 판이 이쪽으로 이동하거나 둘 중에 하나래요. 그럼 나올 수 있는 결과는 얘가 이쪽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으면 오른쪽으로 가야지 뭐 천상. 자, 기억. A와 B 사이에는 해령이 위치하냐? 없죠.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해저 퇴적물의 두께는 A가 B보다 두껍다. 이건 맞죠? A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그 다음에 현재 A의 이동 방향은 남쪽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해령의 이동 방향이 북쪽으로 가야지만 말이 되죠. 근데 설사 모른다고 쳐보면요. 신기한 건요. 기억 니은이 없어요. 가끔 지구과학은요. 제가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출제자가 그렇게 생각한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럼 보기에서 조합에서 빼더라고요. 자기도 살아야지. 그치? 그래서 보기 조합을 딱 잘 보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모르겠으면 세모 쳐보세요. 세모. 그래서 세모가 들어갈 경우와 안 들어갈 경우 답을 추려보세요. 둘 중에 하나만 남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15번의 답은 2번이었고요. 이게 굉장히 좀 독특한 문제였죠. 그래서 오답률이 참 높았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별 말은 없는데 사실 15번은 뭐 문제 될 거는 없는데 뭐랄까 교과과정 선을 살짝 좀 넘어간 듯한 느낌?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의 신청이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좀 뭐랄까 선 넘었다 그래야 되나?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이거는. 자, 15번까지 풀었고요. 그 다음에 16번부터는 계산이네요. 그쵸? 16번부터는 저랑 같이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하죠. 오늘은요, 다는 못했고요. 숙제로 수능 1번에서 15번까지 풀었죠, 우리. 15번까지 오답 좀 다시 해주세요. 그것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번에서 15번에 보면은 다시 곱하기 2개씩 기출문제 뽑아놨죠. 야, 이것만 해도 몇 개야? 15개씩 2개니까 30문제네요. 그것도 꽤 돼요. 그렇게만 좀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요 뒤에 모의고사 하나를 더 넣어놨죠. 그거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합시다. 다음 주에. 왜냐하면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면 탈락. 알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많이 하는 거 말고요. 하나라도 꼼꼼하게 제대로. 그래서 수업을 하다 보면 지금 미친 짓이긴 한데 많이 해오면은 뭐라 그래요? 그런 애들 있어. 만인데 대충 푼 대충 푼 것밖에 설명이 안 된다.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하라고 시킬 거거든요. 다시 줄 거예요. 새 걸로. 근데 적게 해왔다. 근데 적게 해온 것도 지도 알아. 안 한 거하고는 꼼꼼하게 한 거는 달라요. 꼼꼼하게 해온이라고 많이 못해야 정상이니까 꼼꼼하게.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것도 다 정리를 해보고 맨 마지막에 뭐 해야 된다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그래도 이 문제는 다시는 안 나와요. 수능에 나왔던 것도 다음 수능에는 안 나와요. 대신 부분적으로 활용하게끔 나오겠죠. 그것만 잘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는 요거 수능 1번부터 15번까지 오답 좀 다시 해주시고 그 옆에 사이드로 2개씩 나와 있는 문제까지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답은 다음 주에 불러드릴게요. 제가 여기다 답을 넣어놔야 되는데 깜빡하고 안 넣었어요. 그래갖고 나 진짜 이거를 번호도 다 지우고 내가 여기다 넣어놨잖아. 그래갖고 쌩으로 다시 풀었어. 그래서 답지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쌩으로 다시 풀다가 지겨 죽는 줄 알았네. 얼마나 귀찮은데 이런 거 다시 풀려면.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답은 다시 불러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질문. 끝날 때 질문하면 역적이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